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조르조 모란디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우연히 이 전시 소식을 접한 뒤 조금은 충동적으로 비행기표를 끊고 장마철에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오직 모란디의 작품을 보겠다는 생각 하나로 전혀 계획이 없던 상하이 여행길에 오른 셈입니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푸동 아트 뮤지엄은 상하이의 랜드마크인 동방명주 바로 옆에 위치한 현대미술관입니다.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유명한 예술가들의 이름을 내건 블록버스터급 기획전이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이번 조르조 모란디 전시는 지난 6월 17일에 시작했고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의 조르조 모란디 뮤지엄에서 직접 기획해 무려 120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역대급 규모의 회고전입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큐레이션도 아주 훌륭한 잘 기획된 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란디를 좋아하시는 히메나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마치 현장에서 함께 관람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전시에 직접 가볼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일종의 예고편 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모란디의 심플한 삶. 전시는 1층 전시관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실제 모란디의 방을 찍은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모란디가 평생 살았던 볼로냐 폰다차 거리 36번지 집에서 시작합니다. 모란디 뮤지엄 관장 로렌조 발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란디가 가족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한 자신의 작은 방에서 테이블 위에 정물을 올려놓고 완벽한 구도를 찾은 뒤 그것을 음미하고 몇 시간 만에 그림을 그려냈다고요. 집 앞에 건물이 지어져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달라지자 차광판을 직접 만들어 이전의 빛을 다시 재현했다는 일화에서 모란디에게 이 고요하고 불변하는 방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로렌조 발비 관장은 이어서 거리로 나와 걷습니다. 폰다차 거리에서 산토 스테파노 광장까지 걷고 볼로냐 시립미술관과 국립미술관에 들러 옛 거장들의 작품에 인사를 건넸던 모란디의 산책 루트를 따라갑니다. 화가의 삶을 설명하는 영상이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도시 속 공간을 훑으며 화가의 어느 하루를 재현하는 이유는 모란디의 삶이 이 하루가 평생 반복되었다고 해도 될 만큼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네를 산책하며 영감을 얻고 가끔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모란디가 추구했고 살아냈고 그려냈던 그 심플한 삶, 그것에 대한 선망인지 갈망인지 모를 뭉클한 감정으로 마음을 예열한 상태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모란디의 그림들을 만날 차례입니다. 전시는 작품들을 연대기를 따르면서도 20개가 넘는 섹션으로 촘촘하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 흐름을 따라가되 크게 6개 꼭지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시절, 추상적인 것을 계획적으로. 모란디는 초기에 이탈리아에서 당시 대세였던 미래주의와 형이상학적 화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곧 그 흐름에서 빠져나와 자신만의 길을 찾습니다. 그는 평생 그리게 될 대상들을 일찍부터 고르고 좁혔고 그 대상들을 다루는 자신만의 기법과 화풍을 빠르게 정립했습니다. 전시 초반의 작품들을 보면 모란디가 처음부터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노란 천이 포함된 이 초기 정물화들에서 사물들은 이미 정교한 묘사 대신 간결한 윤곽선으로만 존재합니다. 병과 그릇들은 액체를 담는다는 본래의 세속적 기능을 잃어버린 채 선, 면, 볼륨, 그리고 빛과 그림자만 남은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1924년에 그린 이 그림 속 꽃병도 자신의 실제적 역할이나 물리적 특성들을 잊고 마치 배경의 벽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추상화는 모란디의 애칭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애칭은 보통 디테일을 살린 사실적 묘사에 유리한 기법이지만 모란디의 애칭은 사실주의와는 먼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추상화의 작법하면 보통 내면의 심상을 빠르게 옮겨내는 방식을 떠올리게 되지만
모란디의 작업 방식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항상 대상을 앞에 두고 관찰하며 그렸고 뜸을 들여 천천히 단단하게 채색했습니다. 애칭은 그 과정 자체가 벌써 복잡하고 노동 집약적이기에 즉흥이나 우연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모란디의 작품들은 추상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동시에 그 무엇도 우연인 것은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1920년대, 30년대 구도, 색, 사물 1920년대와 30년대를 거치면서 모란디의 정물화는 그 독특한 스타일의 방향성을 확고히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하학적인 모양의 일상적인 사물들이 나열된 그 구성이었습니다. 종종 너무 빽빽하고 나란해서 인위적으로 연출된 구도임을 굳이 숨기지 않는 구성이죠. 우연히 놓인 사물들을 포착한 듯한 자연스러움은 모란디 정물의 미학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강렬한 특징은 바로 색상입니다. 이 시기 모란디는 꽤 다양한 유화 기법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컬러 팔레트의 스펙트럼은 이미 많이 좁혀져 있었습니다. 토스카나의 붉은 테라코타 토기를 떠올리게 하는 갈색, 황토색, 고동색, 흑색, 회색 같은 것들이죠.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다채로운 갈색들이 건조하고 서걱거리는 질감으로 그림 속에 조화롭게 녹아 있습니다. 좀 전에 1층 영상에서 보았던 모란디의 산책길, 그 볼로냐 거리에 오래된 회랑과 벽의 색깔이 담겨 있습니다. 모란디는 이 시기에 나선형 호미파인, 이 하얀 호리병을 유독 자주 그렸는데요. 전시에는 이 호리병이 포함된 그림들만 모아둔 흥미로운 섹션이 있었습니다. 여러 그림에 담긴 이 호리병의 모습을 하나씩 들여다보다 보니 모란디가 아끼던 이 물병에 인격이 있어서 마치 그의 사진 앨범을 한 장씩 넘겨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쁜 아기 때의 사진, 학급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졸업식에서 가족들과 남긴 사진처럼 작품마다 그 분위기가 계속 달라집니다. 1940년대 전반기, 세상의 혼란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전반기, 모란디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풍경화를 유독 많이 그렸습니다. 그가 직접 머물렀던 폰타차 거리의 정원이나 그리차나 별장 근처 아펜니노 산맥의 풍경들을 캔버스에 부지런히 담아냈습니다. 전시된 모란디의 풍경화들을 보면서 작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서 세잔의 풍경화를 마주하고 당황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르비종파 화가들의 아름다운 풍경화 옆 대비되던 세잔의 작품처럼 모란디의 풍경화에서도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세잔과 모란디의 풍경화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자연과의 유사성이나 풍경이 자극하는 향수 때문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 즉 정신의 공간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 시기에 모란디가 깊게 탐구하며 완성한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소라껍질입니다. 매끈하게 정돈된 기하학적 사물들만 그린 줄 알았던 모란디가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비정형적인 자연물인 소라껍질을 그렸다는 사실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의외로 소라껍질 그림을 18점이나 남겼습니다. 전시는 모란디가 이 뒤틀린 형태의 소라껍질을 통해 전쟁의 격동 속 고통, 불안을 표현했다고 설명합니다. 화가가 임의로 배치하거나 빛을 조정할 수 없었던 풍경, 그리고 모양을 예측하거나 정돈할 수 없었던 소라껍질, 이는 모란디가 세상의 혼란 속에서 그 예측 불가능함과 비합리성을 온전히 직시했던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40년대 후반기, 모란디는 염세주의자였을까? 종전 이후 모란디는 다시 순수하고 내성적인 모습의 정물을 그리는데 몰두합니다. 사물들은 어느 하나 튀지 않게 정렬되어 있으며 짙은 윤곽선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란디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그리고 사물과 빛, 공간 사이에 좀 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규칙과 원칙에 의지하는 것,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숫자와 기하학의 언어를 빌리려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지친 염세주의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시인 필립 자코테는 모란디가 침대 머리맡에 두고 평생 반복해서 읽은 두 책의 저자 파스칼과 레오파르디에게서 그가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파스칼과 레오파르디의 공통점은 인간은 본래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한 이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서 있는 토대는 무너지기 마련이고 땅은 쩍 벌어져 심연이 된다 라고 했고, 레오파르디는 모든 것은 나쁘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파스칼과 레오파르디 그리고 모란디는 모두 사회와 거리를 두고 정결한 수도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란디도 이들과 같은 염세주의자였을까요? 이들이 고독한 삶을 선택한 것은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의 결과였을까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염세주의가 늘 불행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헛되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초연함 또한 지독하게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친 염세주의자들은 자코테의 말을 빌리면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영혼을 간직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1950년대 순수의 형태로 항해하다. 이제 1950년대로 넘어온 모란디의 정물들을 만납니다. 이미 1시간이 넘게 방에서 방으로 넘어가며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데 위치와 방향을 바꾸며 끊임없이 변주되어 등장하는 병과 그릇들을 보며 모란디의 작업이 마치 수도자의 고행 같다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합니다. 전시는 모란디가 쓴 편지, 물감과 팔레트, 실제 정물의 소재가 된 기물들도 함께 보여주며 관람의 리듬을 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란디의 수많은 정물들을 한 공간에서 시간순으로 따라가다 보니 몇 점을 띄엄띄엄 볼 때는 알 수 없었던 무언가를 미묘하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언뜻 똑같아 보이는 모란디의 이 정물화들, 시간이 흐르며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물들은 확실히 갈수록 간결해지고 점점 더 순수에 가까워집니다. 좀 더 질서정연해지고 견고해지고 추상적이어집니다. 색은 더 옅고 투명해지며 조화로워집니다. 1956년에 그려진 이 작품에서는 그 의지력, 엄격함, 형이상학적 냉정함, 기하학적 엄밀함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짙어져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문득 그 조금씩의 움직임이 모여 어느새 이만큼 왔구나 하고 뒤돌아보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모란디의 작품들이 바다 위를 표류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돛을 펼치거나 노를 저어 내내 한 방향을 향해 움직여왔다는 것을요. 나중에 숙소로 돌아와 필립 자코테의 책 순례자의 그릇, 조르조 모란디를 읽으면서 자코테도 저와 똑같은 것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코테는 모란디 전시 카탈로그에 연도순으로 실린 그림들을 본 뒤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지마다 정확히 날짜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그의 그림은 정상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는 듯하다. 그리고 그는 모란디의 작품이 발전해가는 흐름에서 바다 저 멀리에 있던 한 점이 점점 가까워져 배 한 척이 되는 모습을 떠올린 체자레 브란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 또한 단테의 연옥에서 천사가 날개를 돋삼아 바닷가에 도착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1960년대 보이는 세계의 끝에 남다. 이제 전시는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1960년대에 그가 그린 정물화들을 마주하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생애 말년에 다다른 화가가 또 한 차례 방향키를 돌리고 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물은 사각형 속 안정감과 엄밀함에서 조금 벗어나 이제는 아슬아슬한 불균형을 의도적으로 연출합니다. 물건들은 정중앙에서 살짝 비껴져 있거나 앞뒤로 서로 숨기고 숨어서 우리의 시선을 피하기도 합니다. 모란디는 사물들을 불안정한 위치와 자세로 배치하거나 원근감이 왜곡되어 보이게 나열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쨍한 주황색이나 여러 개의 원색을 슬며시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 의도적으로 어색하고 시적인 구도를 통해 모란디는 그림에 긴장감을 더하고 초기 작품들에서 보였던 수상성을 되찾습니다. 필립 자코테 또한 이 변화를 포착한 듯합니다. 자코테는 모란디가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 몬드리안의 작품처럼 숨쉴 틈 없는 기하학적 완벽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란디가 생전에 수학이나 기하학으로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자코테는 여기에서 이 거의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거의라는 말 속에 우리 삶의 맥박이 뛰고 있다. 불확실성과 마음에서 울컥 치미는 것. 모란디가 아주 미묘한 형태의 정리자 이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숫자에 꽉 잡힌 상태로 생을 끝내지 않게 하는 숨결이 지나가는 건 이 거의라는 말을 통해서다. 모란디의 마지막 그림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규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만 여전히 책상 위에 물건을 그린 듯한 이 그림은 멀리까지 나아갔지만 결국 보이는 세계의 끝에 남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전시는 모란디가 남긴 유명한 말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현실보다 더 비현실적인 것은 없고 현실보다 더 추상적인 것은 없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생을 찾았던 그 이상이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먼 세계나 사다리 너머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직이 말하는 듯합니다. 결국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현실에, 오늘에, 늘 산책을 하던 거리에, 그리고 잠을 자는 침대에 있다고 말이죠. 평생의 삶과 작품으로 직접 증명해낸 모란디의 이 말은 그렇기에 깊은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란디의 작품 세계는 처음부터 분명한 모습을 갖추었고 평생에 걸쳐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는 대상도 기법도 큰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이 전시는 언뜻 가볍게만 본다면 아름답긴 하지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정물화 120점으로 채워진 슴슴하고 잔잔한 전시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집중해서 작품들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전시가 됩니다. 모란디가 물건들을 한데 뭉쳐두거나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방식의 변화, 사물들이 점점 더 엄밀한 관계를 맺으며 정렬했다가 다시 아슬아슬하게 서로를 밀어내는 변화를 읽어낼 수만 있다면 이 전시는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 한 편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란디에게 질문을 던지고 전시장 안을 부지런히 오가며 예민한 눈과 마음으로 깊숙이 들여다보시기를 추천하는 전시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시가 좋았던 건 모란디라는 인물을 억지로 신격화하거나 그의 사생활을 드라마틱하게 포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중이 가장 흔하게 주목하곤 하는 평생 독신으로 가족과 살았던 삶이나 작은 방에 틀어박혀 벽만 그렸던 일화를 고립된 은둔자의 서사로 자극적으로 엮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배경이 되는 삶과 작업 환경은 1층의 영상과 사진 섹션으로 깔끔하게 분리해두고 2층 전시장은 오롯이 작품 자체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성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이 전시를 보겠다고 충동적으로 비행기표를 끊어 상하이로 날아갈 때까지만 해도 이 전시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전시가 별로였다면 얼마나 허무했을까? 지금 생각하니 살짝 아찔하기도 하네요. 결과적으로는 다행히도 너무나 재미있고 깊이 있는 훌륭한 전시였고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꼭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모란디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과 생각하게 된 점들이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어 모란디의 그림을 앞으로 좀 더 깊게 즐기실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